미국도 해결하지 못해서 멈춰 서 있는 전력난, AI 데이터 센터조차 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아니고 송전망을 억지로 늘리는 것도 아니라 아예 전기를 만드는 장소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고정이 아니라 이동하는 발전소로 미국이 막힌 문제를 한국은 소형 기계 하나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못했는데 한국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전력 이야기 나오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기가 모자라면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모자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를 써야 하는 방식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사용량은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서버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냉각 장치는 계속 가동돼야 하고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서 전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력을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미국은 전력 생산 능력도 크고 땅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데이터 센터 신규 허가가 멈춰서는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그걸 실어 나를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망이 포화 상태입니다. 발전소에서 도시로 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는 선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이 선을 새로 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주민 반발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를 더 지어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전력나는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전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공간입니다.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존 전력 시스템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육지에 발전소를 더 짓고 송전망을 확충하고 기존 틀 안에서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전기를 더 만들지 말고 전기를 만드는 장소를 바꿔보자는 발상이 나온 겁니다. 땅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규제가 복잡한 육지를 떠나 공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로 눈을 돌린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발전소라고 하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상상 속 이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바다는 오히려 전력 생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넓고 확장성이 있고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익숙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바지선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말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은 원자로를 하나의 기계처럼 만들고 그걸 바지선 위에 올려 바다에 띄운다는 개념입니다. 발전소를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가져다 놓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속도 때문입니다. 기존 원전은 땅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짓기 때문에 몇 년이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바지선형 원자로는 조선소에서 배 만들듯이 미리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 근처 바다로 끌고 가서 계류만 하면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해양 플랜트, 바다 위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기술까지 결합되니 이 발상은 공상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미국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지만 바다 위에 띄워 운영하는 구조까지 동시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선과 원전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은 못했는데 한국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AI 시대에 딱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해안가와 가깝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로 전력을 만들어 가까운 육지로 연결하면 송전 손실도 줄고 전력망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상 원자로는 그 원칙을 다시 살려냅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속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우면 정말 안전한가? 혹시 더 위험한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해상 소형 원자로가 왜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겁니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입니다.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해상 소형 원자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로 나간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더 낮추기 위해 바다를 선택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땅 위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이 끊기거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개입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해상형 소형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순환 방식입니다. 전기가 끊겨도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물리 법칙만으로 냉각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멈추지 않도록 애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만히 둬도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이 점이 바다라는 환경과 만나면 장점이 더 커집니다. 바다는 거대한 열 저장고입니다. 냉각에 필요한 조건이 육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변에 항상 냉각권이 존재하고 열을 분산시킬 공간도 넓습니다. 그래서 해상 원자로는 냉각 설계를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복잡한 장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치가 줄어들수록 고장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구조적인 보호도 다릅니다. 바지선형 원자로는 선박 구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중선체, 격벽 구조, 충돌 흡수 설계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원자로 자체의 차폐 구조까지 더해지니 육상 원전보다 오히려 겹겹의 보호막을 갖추게 됩니다. 파도나 태풍 같은 자연 환경도 고려 대상입니다. 해상 구조물은 애초에 그런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됩니다. 수십 년 동안 파도와 바람을 맞아온 해양 플랜트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바다에 띄운 게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진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다는 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공간입니다. 땅 위의 고정 구조물보다 흔들림이 완화됩니다. 해상 원자로는 계류 시스템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구조 전체에 전달되는 힘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렇게 보면 해상 소형 원자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환경을 선택한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 기준을 보면 육상 원전보다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원전 기준과 해양 구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상형 소형 원자로는 크기가 작습니다. 출력이 작다는 건 위험 에너지도 작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생겨도 영향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대형 원전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지 보수나 연료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해상형 구조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육상 원전은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지선형 원자로는 다릅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바지선을 그대로 도크로 끌고 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하듯이 점검하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모듈이 투입됩니다. 마치 발전소를 하나 더 켜는 것처럼 전력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 운영 방식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안정성 그 자체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모든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원전을 하나의 고정시설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장비로 바꿔놓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상 소형 원자로는 발전소가 아니라 전력 서비스 시스템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필요하면 교체하고, 필요하면 이동하고,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유연성이 바로 AI 시대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AI 산업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지역별로 쏠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고정되는 발전소보다 상황에 따라 배치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해상 소형 원자로는 단순히 안전한가의 문제를 넘어서 왜 미래형 전력 구조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술이 왜 한국에서 특히 빠르게 현실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모델을 주목하는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땅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모델은 한국에서 먼저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술 수준의 차이라기보다 산업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해상 소형 원자로는 원전 기술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능력, 바다 위에 구조물을 띄우는 능력, 그걸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들고 해양 플랜트를 건설하고 바다 위에서 복잡한 설비를 운영해 온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수많은 블록을 동시에 제작하고 병렬로 조립하고 일정과 품질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기술이 더해집니다. 한국은 원자로 설계와 제작, 연료 관리, 안전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경험해 온 나라입니다. 육상 원전에서 축적된 이 경험이 해상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력 인프라가 탄생한 겁니다. 반면 미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원전 기술과 조선 산업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 선박을 만드는 회사, 해양 구조물을 다루는 회사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 상용 모델로 밀어붙이려면 조율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속도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문제는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뒤를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하나의 초대형 생산 라인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제작과 조립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빠르게 반복하고, 빠르게 개선하고, 빠르게 표준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해상 소형 원자로가 상업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운영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쌓으려면 실제로 만들어서 돌려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가 이 기술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새로 짓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해상 소형 원자로는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 몰려있는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에는 이 모델이 매우 잘 맞습니다. 전기를 먼 거리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들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AI 시대에는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확장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묶입니다. 하지만 바지선형 소형 원자로는 다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바지선을 하나 더 배치하면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국가 전체의 전력 균형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린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산업 단지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상 소형 원자로는 단순한 발전 기술을 넘어섭니다. 국가 경쟁력의 도구가 됩니다. AI 산업, 반도체 산업, 미래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력을 누가, 어떻게,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곧 국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전력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그 모델을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원자로만 파는 게 아니라 바지선, 계류 시스템, 운영 방식, 유지 보수 체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산업이 됩니다. 조선업은 선박 산업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산업으로 확장되고 원전 산업은 육상을 넘어 해상으로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해상 소형 원자로가 가져올 미래의 그림과 이 변화가 왜 지금 중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해상 소형 원자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 전력은 이제 단순히 전등을 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 은행 전산 시스템, 스마트폰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까지 모두 전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제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기본 체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AI는 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멈출 수 없고 멈추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많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해상 소형 원자로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술은 전기를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를 필요한 곳에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유연성입니다. 해상 소형 원자로는 한자리에 묶이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가 커지면 근처에 더 배치할 수 있고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전력을 따라 산업이 움직이던 시대에서 산업을 따라 전력이 움직이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조선업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업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해상 소형 원자로가 상용화되면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 산업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에만 머물던 원전 기술이 해상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원자로 하나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과 안전 시스템,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종합 모델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산업 패키지 수출입니다. 물론 이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사용 후 연료 관리, 해상 운용 책임, 국제 규제 문제, 보험과 금융 구조 같은 숙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이 손도 못 댈 만큼 막막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과 제도로 풀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제를 풀어본 경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검증 데이터를 쌓고 국제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실증 운전을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는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이 전력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막힌 길에서 같은 답을 찾는 대신 아예 다른 길을 만든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못했는데 한국은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기술이 더 뛰어나다기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더 빨리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력은 조용히 흐르는 배경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력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바다 위에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처음엔 낯설게 들립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뜻일 뿐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발상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충분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만들고 있구나. 그 인식 자체가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시대, 우리 삶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생각들이 모이면 이 변화는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